이 종이 쪼가리만 없애면 우린 부자야. 활활 타라, 활활. 발인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서 봤더니 화재 경보기 알람이었어요. CCTV를 켰는데 세상에 검은 상복 입은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를 끌어안고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런 말을 했어요. 엄마 봉안당에 모시고 오는 길이었어요. 7년을 병간호한 친정엄마 그 발인 날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손바닥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새겨주신 6자리 숫자만 가만히 만지작거렸죠. 5분 기다렸다가 119랑 112 동시에 눌렀습니다. 저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1년 전부터 변호사 친구랑 뭘 준비해 두셨는지, 그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요. 그날의 이야기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병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7년째 매일 그래왔듯 어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에 매달린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정적을 깨고 있었죠. 일주일째 의식이 없으시던 어머니의 손끝이 갑자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신이 드는 거야. 저는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며 어머니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고 마른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발삭였어요. 은혜야. 가까스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의사 선생님 부를게. 호출벨로 손을 뻗으려는 저를 어머니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막으셨어요. 손 줘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앞에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검지를 들어 제 손바닥 위에 천천히 숫자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1, 2, 3, 4, 5, 6. 차가운 손끝이 제 손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살같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숫자야? 은혜야, 내 남편 절대 믿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음절이 입술 끝에서 흩어졌어요. 엄마, 눈 떠봐. 엄마.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한번 감긴 눈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모니터에서 길고 가느다란 신호음이 울려 퍼졌어요.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모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남편 강민철이 또 빈소를 비웠어요. 벌써 3번째였죠. 외숙부가 혀를 차며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은혜야, 사위는 어디 갔냐?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어쩌자는 거야. 잠깐 바람 쐬러 나갔어요. 외삼촌.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외숙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 바깥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좀 기다리라니까. 며칠만 참아. 강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곧 다 정리돼. 끊어.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전화를 끄는 강민철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비상계단 난간을 주먹으로 한번 내리쳤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이 깊었을 무렵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학 동창이자 어머니의 오랜 법률 자문 변호사인 이준호였습니다. 은혜야, 늦어서 미안하다. 이준호가 어머니 영정 앞에 묵묵히 절을 올렸어요. 저는 답례를 한 뒤 그를 빈소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이준호가 들고 있던 검은 서류 가방을 제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1년 전부터
따로 준비해 두신 거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낮고 무거웠습니다. 발인 끝나고 너 혼자 있을 때 열어봐.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열지 말고. 준호야,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은 묻지 마라. 가방 잘 보관해. 이준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빈소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의 무게가 갑자기 2배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어안고 영정 속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손바닥 위에 6자리 숫자가 가만히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발인 당일 아침 7시 영구차 옆에서 친척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갑자기 차키를 꺼내 들며 다가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 영정 받침대를 집에 두고 왔어. 받침대?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챙겨놓는다고 거실에 뒀는데 깜빡했나 봐. 내가 빨리 다녀와서 화장터로 바로 갈게. 옆에 서 있던 외숙부가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드셨어요. 이 사람아, 지금 그게 중요한가? 그냥 같이 가. 아닙니다.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받침대 없으면 안 되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강민철은 외숙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대를 잡은 강민철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자동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례식장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봉안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외사촌 오빠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손바닥에 6자리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설치해둔 화재 경보기 연동 알림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뒤이어 마당 CCTV 앱에서도 움직임 감지 알람이 5번 연달아 떴어요. 오빠, 잠깐만요. 왜 그래, 은혜야. 우리 집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검은 상복을 입은 강민철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강민철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에는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여자가 어머니의 자개장 앞으로 걸어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저는 카메라 각도를 거실 쪽으로 돌렸어요. 식탁 위에 노란 봉투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강민철이 주방으로 가더니 라이터를 들고 돌아왔어요. 라이터를 켜는 순간 종이에 작은 불꽃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종이가 활활 타오르는 동안 강민철이 환하게 웃으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렷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 부자야. 강민철이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어요. 백미러로 제 표정을 본 외사촌 오빠가 깜짝 놀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춰 섰어요. 은혜야, 너 왜 그래? 얼굴이 백지장 같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외사촌 오빠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오빠가 화면을 보더니 입을 떡 벌렸어요. 저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은혜야, 당장 경찰 불러야 돼. 오빠, 잠깐만요. 잠깐이 뭐가 잠깐이야.
저놈이 지금 너희 엄마 유언장을 태우고 있잖아. 저는 오빠의 팔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왼손을 펼쳐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새겨주신 6자리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숫자를 한번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은혜야, 뭐해? 빨리 신고해야지. 오빠 5분만요. 5분? 5분만 기다려요. 저 사람이 충분히 즐기게 두자고요. 외사촌 오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 속에서 춤추듯 돌아가는 강민철과 여자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절대 믿지 마라. 엄마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5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119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죠.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지금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줬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112를 눌렀어요. 112입니다. 신고할 게 있어요. 제 남편이 지금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언장을 외간 여자랑 같이 태우고 있어요. CCTV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신고자분, 정확한 주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2번째 신고도 침착하게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CCTV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 강민철과 여자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강민철의 팔을 잡고 무언가를 다급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여자가 진주 목걸이를 황급히 옷 속으로 집어넣었고 강민철은 식탁 위의 재를 손바닥으로 황급히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빨간 경광등과 경찰차의 파란 경광등이 동시에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서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는 가만히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말해. 집으로 돌려주세요. 외사촌 오빠가 침을 꿀꺽 삼키며 핸들을 잡았어요. 은혜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네,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가에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흘려보낸 시간이 7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손바닥에 6자리 숫자를 한 번 더 어루만지며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1년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지, 그 검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내야 했어요. 차가 우리 집 방향으로 핸들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소방대원 5명이 호스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처음 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외사촌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복 치마가 발목을 휘감았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사모님 되십니까? 키가 큰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가슴팍에 명찰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네, 제가 집주인입니다. 화재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종이가 타다가 경보기가 울린 모양인데 안에 2분 계셔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박지훈 소방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강민철이 앉아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가 2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그 옆 1인용 의자에는 CCTV에서 봤던 그 여자가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어요. 여자의 카디건 옷깃 사이로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 한 줄이 비죽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본 강민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왔어. 이게 다 오해야. 저는 강민철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일회용 라이터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귀퉁이에 어머니의 친필 서명 일부분이 까맣게 타다 만채로 남아 있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그냥 옛날 편지였어. 강민철이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옛날에 친구분이랑 주고받은 편지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입 다물어. 저는 강민철을 향해 돌아섰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저 경찰관 앞에서 다 까발릴 거야. 강민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 소방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방관님, 이것 좀 봐주세요. CCTV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해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강민철과 여자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펼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서로를 끌어안고 도는 장면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박지훈 소방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단순 화재가 아니네요. 박지훈 소방관이 즉시 식탁 쪽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을린 종이 조각, 라이터, 식탁 위에 제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러더니 현관 앞에 서 있던 김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경님,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계에 넘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김순경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디건 자락을 끌어모으며 앉아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여자가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진한 화장이 땀에 번져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자가 강민철 쪽을 흘끔 쳐다봤어요. 강민철은 입을 꾹 다물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오세라, 33살. 직업이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일해요. 보험회사. 저는 그 단어를 입속으로 한번 굴려봤어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전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혜야,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 무슨 전화? 보험 권유 전화인데 사위 친구 소개라면서 자꾸 찾아오겠다는 여자가 있어. 강서방 친구요. 누구래요? 몰라. 30대 여자인데 자꾸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찜찜해. 엄마, 절대 사인하지 마요. 무슨 서류든 다 내가 확인할게. 그래야겠지. 은혜야, 너 강서방한테 한번 물어봐. 도대체 누구를 시켰는지. 저는 그날 강민철에게 물어봤지만 강민철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뗐어요. 오세라 씨. 저는 신분증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2달 전에 우리 엄마한테 보험 가입 권유하러 갔었죠. 오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위 친구 소개라면서 찾아온 여자가 있다고. 오세라가 강민철을 노려봤습니다. 강민철도 오세라를 마주 노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당으로 또 한 대의 차가 들어왔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50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긋한 눈매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강력계 최성갑 형사입니다. 최성갑 형사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그는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더니 식탁 위 그을린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타고 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훈 소방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최성갑 형사가 강민철과 오세라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두 분 잠깐 따로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강민철 씨는 안방으로, 오세라 씨는 작은 방으로 가시죠. 형사님, 이거 정말 별일 아닙니다. 강민철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별일인지 아닌지는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시죠. 최성갑 형사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민철과 오세라가 각자 다른 방으로 끌려가다시피 들어갔어요. 진술서 작성이 시작된 동안 최성갑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잠깐 마당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저는 형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어요. 5월 햇살이 마당 한쪽에 심어둔 단풍나무 잎사귀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짚히는 게 더 있으시면 지금 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갑 형사가 저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물었어요. 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바닥에 숫자 6자리를 적어주셨어요. 최성갑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숫자라고요. 네. 그리고 한 말씀 남기셨어요. 내 남편 절대 믿지 말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엄마 변호사 이준호라는 사람이 빈소에 찾아와서 검은 가방 하나를 저한테 건넸어요. 발인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요. 최성갑 형사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꺼냈어요. 그 가방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옷장에 넣어뒀어요.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오늘 안으로 열어보십시오. 안에 뭐가 있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사모님, 지금 이 사건 제가 보기엔 단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강민철은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세라도 같은 차량에 태워졌어요. 저는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철이 차에 오르기 직전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진짜 오해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라는 강민철 옆에 앉으면서도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밖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무어라 말을 걸자 오세라가 휙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 둘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차가 사이렌도 켜지 않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은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방관도 경찰관도 강민철도 오세라도 다 떠나고 없었어요. 식탁 위 그을린 종이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이준호가 건네준 검은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잠깐 떨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어요.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든 종이 묶음 하나, 작은 저장 장치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검은 노트 한 권. 종이 묶음을 먼저 꺼냈어요. 맨 위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서가 정식으로 개봉되는 시점에 사위 강민철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재산은 외동딸 서은혜에게만 상속한다. 문서 끝에는 공증 변호사의 도장과 함께 1년 전 날짜가 빨간 인주로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가져와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떴어요. 폴더 이름이 강민철 감시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 수백 개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파일은 2년 전 날짜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어느 호텔 라운지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라운지 한쪽 소파에 강민철이 앉아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 오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무언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머리맡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검은 노트 한 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릎이 꺾이는 기분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한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검은 노트 첫 장에 적힌 어머니의 첫 줄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아래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어머니가 직접 쓰신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은혜야, 엄마가 강서방 이상한 거 눈치챈 게 벌써 2년 전이다. 처음에는 그냥 사위가 좀 무뚝뚝하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우리 가게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강서방이 노름판에 자주 드나든다고. 엄마가 너한테 바로 말 못한 거 그게 평생 한이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노트를 꼭 쥐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어머니가 사설탐정에게 의뢰서를 쓴 날짜와 비용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지출, 2년간 총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에서 이 정도는 아깝지 않더라. 은혜야, 너 지키는데 쓰는 돈인데. 저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7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 7년 내내 저를 지키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두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어느 골목길이 비쳤어요. 간판 하나 없는 회색 철문 앞에서 강민철이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강민철이 슬쩍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면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입구 강남구.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 영상은 더 끔찍했습니다. 장소가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다녀가셨던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민철이 어머니의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어요. 핸드백에서 어머니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핸드백 속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동작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 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노트 뒷부분에는
어머니가 직접 정리한 강민철의 빚 내역이 한눈에 보이도록 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사채 1억 5천, 카드 돌려막기 8천만 원, 도박 빚 3억, 합계 7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결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대출은 되돌릴 수 없으니 차라리 진짜 자산은 따로 빼돌려 우리 딸한테 남기는 쪽으로 설계한다. 가짜 유언장 하나 만들어두고 진짜는 준호 손에 맡겨두자.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왜 어머니가 진작 강민철을 내치지 않으셨는지, 왜 사위 모르게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해 오셨는지. 어머니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우회로를 택하신 거였습니다. 새벽이 오는 동안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준호의 법무법인은 시청 근처 6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은혜야, 표정이 그게 뭐냐? 준호야, 다 봤어. 가방 안에 든 거 전부. 이준호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탁자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노트와 저장 장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봐줘. 이준호가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꽂고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 영상, 인간 복사 영상, 호텔 라운지 영상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이준호가 화면에서 눈을 떼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은혜야. 응.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유언장 한 장 태운 문제가 아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무거웠어요. 문서 위조의 사기, 거기다 보험까지 끼면 보험 사기까지 붙어.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형사 고소장 바로 쓰자. 바로 쓸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에서 서류 양식을 꺼내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1년 동안 준호하고 단둘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낮 1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성갑 형사였어요. 여보세요, 형사님. 사모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강민철 씨 휴대폰 통화 기록 뽑아봤는데 햇살요양원 야간 간병인 한 명이랑 통화한 기록이 지난 6개월 동안 50통이 넘게 나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햇살요양원은 어머니가 마지막 6개월을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형사님, 그 간병인 이름이 뭡니까? 이 부분은 아직 조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모님이 따로 알아보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이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나 잠깐 요양원 좀 다녀올게.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차 키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햇살 요양원은 시내 외곽에 자리 잡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어머니가 6개월을 보내신 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을 때 5월 햇볕에 노란 페인트가 유난히 바랜 듯 보였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서 직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잠시 후 50대 후반의 남자가 안경을 매만지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장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은의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머니 입원해 계실 때 출입자 명단하고 사고 기록 좀 봤으면 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보호자님, 그게 저희 내부 규정상 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도 걸려 있고요.
개인정보는 우리 엄마 거예요. 직계 가족인 제가 보겠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짚으며 원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장님, 지금 경찰 수사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정식 요청해서 영장 받아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원장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빠를까요? 원장의 이마에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원장이 결국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김주임, CCTV 백업 자료하고 출입자 명단 좀 가져와요. 20분쯤 후 직원이 노트북과 출력물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출입자 명단부터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병실 출입자 명단에 강민철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세라. 직책은 간호조무사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예요. 그게 임시직으로 잠깐 와 있던 분이라. 잠깐 와 있던 사람이 우리 엄마 병실에 왜 들어가요? 원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직접 조작해서 어머니 병실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영상이 흐릿했지만 사람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주 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흰 가운을 입은 오세라가 보였어요. 손에는 식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세라가 식판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더니 한참 동안 약통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뒤로 영상이 2번 더 이어졌습니다. 3번 모두 오세라가 어머니의 약통이나 링거라인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동작을 하다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이 영상 사본 한 부 주세요. 지금 당장. 보호자님, 그게 안 주시면 제가 경찰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직원에게 손짓했어요. 저는 영상 사본이 담긴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최성갑 형사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세라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유 원장 태우자고 한 건 다 강민철이 시킨 거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책임을 강민철 쪽으로 다 몰고 있습니다. 형사님. 네. 제가 방금 햇살 요양원에서 영상 하나 받아왔어요. 오세라가 우리 엄마 병실에 간호조무사 가운 입고 들어간 영상입니다. 지금 가져갈게요. 전화 너머에서 최성갑 형사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일이 점점 커지네요. 네, 형사님.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우리 집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어머니의 안방으로 향했어요. 장롱문을 열고 옷가지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 빨간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검은색 철제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 다이얼이 6자리짜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왼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새겨주신 6자리 숫자가 아직도 선명히 새겨져 있는 듯 했어요. 한 자리씩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가지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증권 3장, 또 다른 저장장치 하나, 그리고 손편지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은혜야,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안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제야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금고 속에 들어있던 저장 장치를 들고 다시 이준호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회의실 탁자 위에 노트북을 펼친 이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혜야, 이것도 영상이야. 녹음 파일이야. 어젯밤에 한번 들어봤는데 차마 끝까지 못 들었어. 너랑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잠시 잡음이 흐른 뒤 강민철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그 할망구 언제 죽냐? 진짜 끈질기네. 여자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오빠 답답해하지 마. 내가 약 좀 더 섞으면 돼. 오세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입을 가렸습니다. 이준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음량을 조금 더 키웠어요. 녹음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번처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의심해. 조금씩 농도를 올려야 돼. 알았어.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진단서 떨어지면 한 달 안에 6억은 들어와. 6억? 6억으로 우리 어디 가서 살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 알아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준호야, 꺼줘. 더는 못 듣겠어. 이준호가 황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이준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이거 지금 당장 최성갑 형사한테 가져가야 돼.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살인이 들어가. 알아. 가자. 저는 핸드백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준호와 함께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력계 사무실에서 저희를 맞이한 최성갑 형사는 녹음 파일을 5분쯤 들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즉시 강력계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철 구속영장 청구 들어갈 거고 오세라는 출국금지 조치 바로 신청합니다. 형사님, 네, 말씀하시죠. 우리 엄마 부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사로 끝낼 수가 없어요. 최성갑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정식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어머님 보관 혈액 샘플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검 제1회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준호가 옆에서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쯤 정오가 가까웠어요. 이준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점심부터 먹자. 너 아침도 안 먹었지. 준호야, 점심은 됐고 보험회사 좀 가자. 보험회사. 오세라가 다닌다는 회사. 우리 엄마 명의로 가입된 보험 전부 다 확인해야겠어. 이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차를 보험회사 본사 방향으로 돌렸어요. 본사 1층 상담 창구 앞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와 직계가족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상담원이 자료를 조회하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보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 모셔오겠습니다. 10분쯤 지나 정장 차림의 부장급 직원이 저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 보험계약서 여러 장이 펼쳐졌어요. 보호자님, 윤말순 어머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망보험이 총 6건입니다. 6건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가입 시기가 다 다른데요. 최근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요. 보험금 수익자가 모두. 부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수익자가 누구예요?
전부 강민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어머니의 글씨 같았지만 한 획 한 획이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이준호가 옆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필적 감정 선생님이세요. 지금 여기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건입니다. 40분쯤 후 안경을 쓴 60대 남자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돋보기와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어요. 저희가 가져간 어머니의 진짜 친필 서명 자료와 보험계약서의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감정사가 입을 열었어요. 명백한 위조입니다. 한 획의 끊김, 운필의 속도, 압력까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글씨가 아니에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좀 쉬어. 너 지금 며칠째 잠도 안 자고 있잖아. 준호야, 나 지금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질 무렵의 도시 풍경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하셨던 시장 골목 입구를 지날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처음 보는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구야? 형님 차네. 형님이라니. 강민철 누나. 강민정. 이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가 같이 들어갈까? 아니야. 너는 사무실 가서 가압류 신청서 마저 써. 형님은 나 혼자 상대할게. 이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강민정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강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팔을 벌렸어요. 옳게, 얼굴 좋아 보인다. 고생 많지. 저는 답례 없이 식탁 앞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정이 봉투를 들고 따라왔어요. 옳게,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세요. 형님, 우리 민철이 말이야. 그 애가 그럴 애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우다시피 한 동생인데 마음이 여린 애야. 오세라, 그 여자가 다 깬 거야. 우리 민철이는 그냥 휘둘린 거고 옳게도 사람이니까 알잖아. 한번 마음 모질게 먹으면 사람 인생 끝장나는 거. 강민정이 봉투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성이야. 별거 아니지만 받아둬. 합의해주면 우리 시댁에서 따로 더 챙겨줄 수도 있고.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대충 봐도 5천만 원은 넘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저는 거실 한쪽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강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벽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건 이후 제가 새로 달아놓은 거였어요. 옳게, 저거 뭐야? CCTV예요. 형님이 들고 오신 봉투, 안에 든 돈,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다 녹화되고 있어요. 강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5만 원짜리 묶음 한 개를 꺼냈어요. 한 묶음에 500만 원이네요. 한번 세볼게요. 저는 카메라 정면에 봉투를 들고 한 묶음씩 천천히 세었습니다. 총 11묶음 5,500만 원이었어요. 형님, 이거 액수까지 다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신우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엄마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 합의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민철이가 누구를 죽여? 형님은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강민정이 봉투를 황급히 낚아채더니 도망치듯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서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옳게, 너 이렇게 모질게 굴면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 형님이 하실 거예요. 가세요. 강민정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대문 닫히는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성갑 형사였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네, 형사님. 강민철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식으로 구속 절차 들어갑니다. 옷에라도 같이 들어가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모님, 듣고 계세요? 네, 형사님. 듣고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강민철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나왔는데요. 오세라 말고도 다른 여자가 2명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한테는 1억 넘는 돈이 송금된 기록도 있고요. 저는 짧게 웃었어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저도 모를 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 서은혜 씨 되시죠?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 봤습니다. 발인날 유원장 사건이라고 작게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네. 저 고인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햇살 요양원에서 일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미영입니다. 내일 오후 시청 근처 카페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시간하고 장소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까만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의 제 얼굴과는 분명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안에 넣어둔 빨간 보자기를 꺼내 어머니의 손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어요. 은혜야,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엄마, 충분하지 않아. 아직 멀었어. 저는 입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시청 근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창가 자리에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50대 후반의 여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은혜 씨 되시죠? 한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영 선생님. 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영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님 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2달이나 고민했는데 어제 신문 기사 보고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선생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이 있어요. 어머님이 햇살요양원 5층 502호에 계셨잖아요. 제가 5층 담당 수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매일 어머님 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강민철 씨하고 그 여자가 같이 오는 거 2달째 되던 날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우리 요양원 간호조무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호자가 둘이서 같이 오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식 직원도 아닌데.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미영이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갈색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제가 일지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표지를 펼치자 한미영의 단정한 글씨로 날짜와 시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 14분 오세라 추정 여성 가운 착용 502호 입실 약통 근처 5분간 체류 퇴실 후 환자 혈압 70대로 급강하 확인 3월 19일 오후 3시 30분 같은 여성 재방문 링거라인 만지작거림 목격 다음 날 새벽 환자 의식 흐려짐 저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날짜는 3월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5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13번이라는 숫자가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13번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약통이나 링거 근처에서 손을 댔어요. 선생님, 이걸 그때 원장님께 보고하셨어요. 한미영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3번 보고했어요. 첫 번째는 봄에, 두 번째는 4월 초에, 세 번째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강민철 씨가 우리 요양원에 후원금을 크게 내는 분이래요. 후원금이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다고요. 그 돈이 끊기면 안 되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번째 보고 다음 주에 저는 부당에 고당했습니다. 환자 관리 부실이라는 명목이었어요. 25년 일한 사람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내보내더라고요. 한미영이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며칠을 울었어요.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선생님, 저는 한미영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일지 안 쓰셨으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 살리신 거예요. 살리지 못했죠. 아니에요. 진실을 살리신 거예요. 한미영이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휴지로 한미영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야, 나야. 지금 한미영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 일지하고 진술서 전부 증거로 제출할 거고 햇살요양원 원장 고발장도 같이 준비해줘. 전화 너머에서 이준호의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바로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미영을 다시 마주봤어요. 선생님, 이게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증언대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한미영이 코끝이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야지요. 25년 간호사 생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하고 서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한미영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해가 카페 창에 비스듬히 비쳐들 무렵 한미영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은혜 씨, 어머님 정말 강하신 분이셨어요.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의식이 없으셨는데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항상 같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우리 은혜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은혜는 꼭 지킬 거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카페를 나선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최성갑 형사였습니다. 사모님, 또 한 가지 큰 게 나왔습니다. 네, 형사님. 강민철 명의 차명 계좌 추적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8억 원이 한 사람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누구 계좌예요? 오세라 친언니 오세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원도에서 펜션 운영한다고 등록되어 있고요. 그 8억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도 추적했는데 어머님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 5억하고 강민철이 끌어모은 사채 3억입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형사님, 그 펜션 어디예요? 강원도 평창입니다. 내일 새벽에 저희 강력계 인원이 출동할 예정이고요. 사모님도 동행하시려면 가능합니다. 가족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가겠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새벽 5시 경찰서 정문 앞으로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미 마당에 검은색 승합차가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성갑 형사와 형사 2명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사모님, 추우실 텐데 안에 타시죠. 저는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3시간쯤 달려 평창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펜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지붕의 2층짜리 본체 옆에 작은 별채가 한 채 더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최성갑 형사가 본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30대 후반의 여자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오세라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른 아침에. 오세진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최성갑 형사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강력계 형사입니다.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오세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동생 부탁으로 잠깐 돈만 맡아준 거예요. 오세진 씨, 별채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저희는 별채로 향했어요. 별채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곰팡내가 풍겼습니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 작은 금속 캐비닛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최성갑 형사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닐봉투에 쌓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형사님, 이게 뭐예요? 여권입니다. 비닐봉투 안에서 여권 2개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오세라와 강민철이었는데 사진은 2사람이었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그 옆 캐비닛에서는 외화 다발이 나왔어요. 5만 달러 정도 되는 액수였습니다. 오세진이 뒤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동생이. 오세진 씨, 잠깐 조용히 하시고요. 최성갑 형사가 휴대폰을 꺼내 본체 쪽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CCTV 좀 봅시다. 본체 거실 한쪽에 모니터가 있었어요. 최성갑 형사가 영상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지난 2달간 강민철과 오세라가 펜션을 드나든 장면이 여러 차례 잡혀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일주일 전 영상이었습니다. 오세진이 직접 어떤 남자를 펜션으로 들이는 장면이었어요.
그 남자가 가방에서 위조 여권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 또렷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세진 씨, 본인이 직접 위조 여권 브로커를 부르신 거 맞으시죠? 오세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형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진짜 오세진 씨 범인 도피하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 한 명이 오세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오세진이 흐느끼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성갑 형사가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거의 다 잡혔습니다. 강민철, 오세라, 오세진 거기다 요양원 원장까지 한 명도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는 무슨요? 제 일을 한 거죠.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강민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올케 나야. 목소리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요? 형님, 우리 민철이가 너 한 번만 만나달래. 면회 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겠대. 저는 짧게 웃었어요. 형님, 지난번에는 합의금 들고 오시더니 오늘은 면회 요청이세요. 올케야, 한 번만. 우리 민철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형님, 끊겠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이준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일 강민철 면회 갈게. 전화 너머에서 이준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은혜야, 정말 갈 거야. 응.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어서. 내가 같이 갈게. 변호사 자격으로 동행할게. 고마워, 준호야. 집에 도착한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진짜 유언장 컬러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인 날 강민철이 거실에서 태운 그 가짜 유언장과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 안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 부검 재감정 결과지 한 장, 한미영의 일지 사본 한 부, 그리고 오세라가 경찰서에서 모든 책임을 강민철한테 떠넘긴 진술서 사본까지 차곡차곡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차분했어요. 엄마, 내일 한번 보고 올게. 이 사람이 정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 드릴게. 저는 가방을 챙겨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모든 카드를 꺼내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구치소 접견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어요. 투명 칸막이 너머로 강민철이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 10kg는 빠진 듯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어요. 수의 차림에 머리는 떡져 있었고 눈밑이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와 나란히 앉아 강민철을 마주 봤어요. 강민철이 자리에 앉자마자 무릎을 꿇으려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여보. 저는 손바닥을 들어 그 동작을 막았어요. 앉아. 시간 없어. 강민철이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왜 너를 살려야 돼?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지퍼를 천천히 열고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봉투 안종이를 한 장 한 장 펼쳐 보였어요. 이거 본 적 있지? 강민철이 화면 속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어머님 유언장. 맞아. 발인 날 네가 거실에서 신나게 태웠던 그 유언장. 근데 이게 왜? 이거 복사본이야.
진짜는 우리 엄마가 1년 전에 공증까지 다 끝내놨어.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그대로 있어. 강민철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보, 잠깐만. 그러면 내가 태운 건 엄마가 일부러 만들어두신 미끼였어. 네가 손댈 줄 알고. 강민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 고소장이야. 우리 엄마 명의로 받은 5억 대출권. 인감 도장 몰래 찍어서 받은 거 다 드러났어. 강민철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여보, 그건 어머님이 아셨던 거야. 진짜야. 우리 엄마는 2년 전부터 너 감시해 왔어. 네가 핸드백 뒤져서 인감증명서 사진 찍은 거 영상으로 다 남아있어. 강민철의 머리가 푹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험 사기 고발장, 사망보험 6건, 수익자 전부 너. 어머니 서명은 필적 감정 끝났어. 명백한 위조.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는 한미영 선생님 일지야. 햇살 요양원에서 25년 일한 수간호사. 오세라가 가운 입고 우리 엄마 병실 들락거린 거, 약통 만진 거, 그때마다 엄마 상태가 어떻게 바뀐 거 다 적혀 있어. 13번 적혀 있어. 이준호가 옆에서 차분히 거들었습니다. 강민철 씨, 부검 재감정 결과도 같이 보시죠. 이준호가 종이 한 장을 칸막이에 댔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봐. 사망 원인 약물 과다 투여. 강민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 앉아. 저는 목소리를 깔았어요. 앉으라고. 강민철이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다 오세라가 시킨 거야. 진짜야. 나는 그냥 휘둘렸어. 오세라가 약 가져온 것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한 거야. 나는 진짜 몰랐어.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칸막이에 그대로 탁 소리 나게 됐습니다. 강민철이 종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오세라가 어제 진술한 내용이야. 모든 계획은 네가 짰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이 인연이. 강민철이 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옆에 서 있던 교도관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강민철, 진정해. 강민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차곡차곡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다 갚는다고. 갚을 게 어디 있어. 너 빚이 7억이 넘는데.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도박에 미쳐서 그랬어. 내가. 강민철.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7년 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너 뭐 했어? 강민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우리 엄마 옆에 붙어 있을 때 너는 오세라랑 호텔에 있었어. 내가 우리 엄마 기저귀 갈아드릴 때 너는 도박판에 있었고,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손잡고 있을 때 너는 우리 엄마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고 있었어. 여보, 내가 너 살려줄 이유가 어디에 있어? 단 한 줄이라도 있으면 말해봐. 강민철이 끝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가자. 이준호가 따라 일어났어요. 접견실 문을 나서기 직전 강민철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세라였습니다. 저와 정면으로 마주친 오세라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오세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오세라가 저를 향해 무릎을 꿇으려는 동작을 보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다 강민철이 시켰어요. 저는 정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오세라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오세라 씨, 네, 사모님. 우리 엄마, 너 누군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어. 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너는 약을 먹였어. 피해자라는 말, 우리 엄마 앞에서 한번 해봐. 오세라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옆을 그대로 지나쳐 걸어 나갔습니다. 이준호가 뒤따라오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혜야, 너 진짜 강하다. 강한 거 아니야. 그냥 화가 안 나는 거야. 화가 안 나. 화가 다 식어서 그래. 7년 동안 천천히 식었어. 저희는 구치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준호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시간 되면 우리 사무실 잠깐 들러. 상속 절차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 바로 가자. 저는 곧장 이준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후 내내 어머니가 남기신 자산을 제 명의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시장 인근 상가 건물 2채, 어머니가 살던 작은 아파트 1채,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까지 모두 정리됐어요. 이준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강민철이 어머님 명의로 받은 5억 대출 무효화 신청서야. 인감위조니까 무효 처리되고 빚은 강민철 개인 채무로 분리될 거야. 저는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준호야. 응. 가압류는 다 들어갔지. 응. 강민철 명의 아파트, 자동차, 예금 다 묶었어. 강민정이 어제 아파트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다는데 거래 못한다. 잘했어. 며칠 뒤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강민철 측 국선 변호인이 합의 요청해 왔어. 합의. 민영사 전부 다 합의하자고. 위자료 깎고 형량도 줄이자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준호야, 합의는 없어. 단 한 번도. 형량 1달도 깎아주지 마. 알았어. 그렇게 전달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어머니 49제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49제 다음 주 평일에 가정법원으로 가서 이혼소송 접수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49제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어머니 봉안당으로 향했어요. 봉안당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유골함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어요. 엄마, 49일이야. 엄마 가신 지 49일. 저는 한참 동안 유골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절반쯤 왔어. 저는 입속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혼소장 접수하러 갈게. 위자료 1억 청구할 거고, 엄마가 남겨주신 거 한 푼도 그 사람한테 안 갈 거야. 봉안당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머니 유골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깊게 한번 절을 올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곧장 차를 가정법원 방향으로 돌렸어요. 법원 민원실 앞에서 이준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준호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민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을 때 저는 봉투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이혼 소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청구 금액 1억 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어 접수증을 건넸어요. 저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이준호가 다가왔어요. 끝났어. 끝났어. 시작이지만 저는 접수증을 가방 안에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5월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준호야, 점심 먹고 가자. 너한테 한 끼 사야겠다. 내가 사야지. 변호사가, 오늘은 내가 살게. 어머니 49제 점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한식당에서 따뜻한 곰탕 한 그릇씩을 시켰습니다. 이준호가 수저를 들기 전 잠깐 멈췄어요. 은혜야, 어머님 진짜 대단한 분이셨다. 알아. 나도 살아생전엔 잘 몰랐어. 그냥 우리 엄마 시장 토목점 아주머니 그렇게만 생각했어. 이번 일 다 끝나면 한 가지 더 부탁하실 게 있다고 하셨거든. 어머님이. 한 가지 더. 저는 수저를 멈췄어요. 뭔데? 오늘은 일단 먹자. 나중에 따로 자리 만들어서 얘기할게. 지금은 너 좀 쉬어야 돼. 준호야, 우리 엄마 또 무슨 일을 꾸미셨던 거야? 이준호가 빙긋 웃었어요. 꾸민 게 아니야. 어머님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던 거지. 너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저는 곰탕 그릇 위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또 무엇을 남기셨을까? 수저를 들면서 저는 잠시 그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은 한 달 뒤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가정법원 법정 안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 구석에 친척 몇 분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았고 옆자리에는 두꺼운 증거 박스 5개를 발치해 놓아둔 이준호가 앉았습니다. 피고석 쪽 문이 열리고 강민철이 들어왔어요.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사복 차림의 호송 경찰관 2명이 양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인 3명이 줄지어 앉았어요. 대형 로펌이라더니 한 사람당 자료 가방이 2개씩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호명했어요. 원고 서은혜, 피고 강민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첫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1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부부 사이의 단순한 다툼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동을 두고 과장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호 쪽을 흘끔 봤어요. 이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말을 이었어요. 피고 강민철이 종이 한 장을 태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평소 부부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회성 행동입니다. 또한 어머님 명의의 보험과 대출권은 모두 장모님의 동의하에 진행된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외숙부가 헛기침을 크게 하셨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그렇게 짧게 끝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변론 기일에서도 강민철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쪽을 흘끔거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떨궜어요. 네 번째 변론 기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말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결정적인 영상 증거 한 점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가 미리 준비해온 저장 장치를 법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법정 천장에 매달린 모니터에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 속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 앞에 앉으신 어머니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병색이 짙어지기 전 1년 전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나는 윤말순입니다. 오늘 1983년 5월 2일에 태어난 우리 외동딸 서은혜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남깁니다. 방청석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법정 안에 울렸어요. 우리 사위 강민철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위가 지난 2년간 도박과 외도로 우리 집안 재산을 빼돌려왔고 나 모르게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민철이 옆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변호인 한 명이 강민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은혜가 7년 동안 나 한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지켜본 것은 우리 사위의 외도와 도박 빚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남깁니다. 저는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단호한 표정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은혜야, 엄마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가 다 정리해놓고 갈게. 너는 강서방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한 것뿐이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투고자 이준호가 그 말을 자르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음성 증거 한 점 더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호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법정 스피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할망구 언제 죽냐? 진짜 끈질기네. 오빠 답답해하지 마. 내가 약 좀 더 섞으면 돼. 방청석에서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번처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의심해. 조금씩 농도를 올려야 돼. 사망 진단서 떨어지면 한 달 안에 6억은 들어와. 6억으로 우리 어디 가서 살까? 녹음이 끝나자 법정 안이 무덤처럼 가라앉았어요. 피고 측 변호인 3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강민철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추가로 진술할 내용 있습니까? 변호인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드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 변론 기일에서 양측 주장 정리하시고요. 다음 기일에 결심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선고 기일에 저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위자료 청구 1억 원 전액 인정합니다.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또한 원고의 모친 윤말순 씨가 남긴 자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에게 분할되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민철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그로부터 8개월이 더 흘렀어요. 살인, 사문서 위조, 사기, 보험 사기까지 죄목이 7가지나 됐습니다. 수차례 공판이 이어진 끝에 결심 공판 날이 왔어요. 형사법정 방청석 한쪽 끝에 한미영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최성갑 형사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강민철은 7년간 헌신적으로 장모를 모셔온 아내를 배신하고 장모의 재산을 노리고
보험 사기를 기획했으며 결국 장모의 생명까지 빼앗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피고인 오세라는 공범으로서 직접 약물을 투여한 실행행위자이며 죄질이 매우 무거운 바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오세라가 피고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햇살요양원 원장도 별도로 기소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요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한미영 선생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포상금을 받으셨습니다. 근처 다른 요양병원에서 복직 권유도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오세진은 범인 도피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정도 거짓 알리바이 제공과 자산 처분 시도가 드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이 확정됐어요. 모든 1심 판결이 마무리되던 날이었습니다. 강민철에게는 검사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이, 오세라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어요. 저는 법정 뒷자리에 앉아 강민철이 호송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도에서 호송 경찰관에게 끌려나가던 강민철이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여보, 여보. 호송 경찰관이 강민철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강민철, 그만하고 가자. 강민철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향해 외쳤어요. 여보, 한마디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차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호송차가 법원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호가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은혜야, 다 끝났다. 끝났네. 고생 많았다. 준호야, 너 없었으면 못했어. 이준호가 가만히 웃었어요. 어머님이 다 해놓으신 거지.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저는 한참 동안 빈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방청석도 텅 비고 판사석도 텅 비고 피고석도 텅 빈 자리에 햇살만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혜야, 저녁에 같이 밥 먹자. 너한테 할 얘기 있어. 무슨 얘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 기억나지? 저는 그제야 49제 날 곰탕집에서 이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저녁에 보자.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저희는 시장 근처 작은 백반집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다니시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깍두기 한 접시를 더 내놓으셨어요. 은혜야, 어머님 가신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아주머니. 잘 지냈으면 됐다. 아주머니가 더 묻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준호가 들고 온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은혜야, 이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표지에 단정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정관 초안. 저는 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준호야, 이게 뭐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나하고 같이 준비하셨던 거야. 본인 자산 중에 절반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시겠다고. 부모 잃은 아이들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이 두 집단을 도와달라는 게 어머님 유지셨어. 운영은 너한테 맡기시고 싶어 하셨고. 저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한 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은혜야, 너 한 사람만 살리고 가는 건
너무 아깝다. 우리 같이 살리자.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수저를 든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계셨을까? 평생 시장에서 사람 보고 사신 분이잖아. 보통 사람들하고는 보는 눈이 달랐지.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이준호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은혜야, 안 해도 돼. 부담 가질 거 없어. 어머님 자산은 이미 다 너한테 상속됐고, 재단은 너 마음 정리되면 그때 할게.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똑바로 이준호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시키신 거잖아. 마지막 부탁인데 내가 안 할 수가 있어. 은혜야, 준호야,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해. 이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식당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시키신 거지.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거지.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가 시장 한복판에서 평생 보던 그 풍경 속으로 이제는 제가 한 걸음씩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이준호와 마주 앉은 그 백반집에서의 저녁을 시작으로 한 달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장학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부터 정관 검토, 이사진 구성, 사무국 인력 채용까지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했어요. 이준호가 매일 저녁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은혜야, 오늘은 이사 후보 명단부터 정리하자. 준호야, 한 분 추천하고 싶은 분 있어. 누구? 최성갑 형사님. 사건 마무리되고 정년 퇴직하신다고 했잖아. 자문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어. 이준호가 빙긋 웃었어요. 이미 어머님 정관 초안에 자문위원 자리 비워두셨더라. 누가 들어올지는 너한테 맡기신다고 적어두셨고, 엄마는 정말.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무국장 자리는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미영 선생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서은혜예요. 은혜 씨, 잘 지냈어요. 선생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다시 그 시청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한미영 선생은 처음 뵀을 때보다 얼굴이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학재단 설립 취지서를 한 장 내밀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에요. 부모 잃은 아이들이랑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한미영 선생이 종이를 한 줄씩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선생님께 사무국장 자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미영 선생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은혜 씨, 내가요. 네, 선생님이요. 선생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시겠어요. 한미영 선생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님 못 지킨 사람인데. 선생님, 그 말씀 한 번만 더 하시면 저 화낼 거예요. 저는 한미영 선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선생님이 일지 안 남기셨으면 우리는 진실 영영 못 밝혔어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 명예 지켜주신 거예요. 한미영 선생이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한미영 선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마주 보셨어요. 하겠습니다. 은혜 씨. 어머님 뜻 이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으면 영광이지요. 재단 사무실은 어머니가 평생 운영하시던 시장 포목점 자리에 마련했어요. 40년 가까이 어머니가 손때 묻혀가며 일하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포목점 자리를 정리하면서 옛 단골 손님들이 한 분씩 들르셨어요. 어머님 가게 자리가 비어버려서 한참 허전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마음이 놓이네. 우리 윤 사장님이 평생 사람한테 베푸셨잖아. 딸이 똑 닮았네. 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재단 개소식은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어머니 일주기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앞 골목에는 시장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주신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윤말순 여사 추모 장학재단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리본에 그렇게 적힌 화환들 사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옛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회 회장님, 인근 동사무소 직원분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주셨어요. 식이 시작될 무렵 정복을 갖춰 입은 최성갑 형사가 들어오셨습니다. 형사님, 정복 입고 오셨네요. 오늘 같은 날에는 정복 입어야지요. 사모님, 저는 살짝 웃었어요. 이제 사모님 아니에요, 형사님. 그냥 서운해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입에 붙어버려서요. 최성갑 형사가 짧은 축사를 맡으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여셨어요. 제가 20년 동안 강력계에서 별별 사건을 다 봐왔습니다만 이번 사건만큼 마음에 남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방청객이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가족이 무너집니다. 가해자가 잡혀도 피해자 가족이 다 흩어지고 남은 사람도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셨고 그 따님이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제 20년 형사 생활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최성갑 형사가 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 재단 자문위원으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개소식이 끝난 늦은 오후, 저는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유골함 앞에 재단 현판 사진을 한 장 올려놓았어요. 그 옆에 첫 번째 장학금 수여자 명단을 함께 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문 열었어. 엄마 가게 자리에서 문 열었어. 저는 손바닥을 가만히 펼쳐봤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새겨주신 6자리 숫자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숫자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어요.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저는 유골함을 향해 가만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강민철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세라의 징역 25년형도 같은 시기에 확정됐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고 평생을 그곳에서 갇혀 살게 됐습니다. 확정 판결 소식을 이준호에게서 전해 들은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봤어요. 화도 슬픔도 안도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어요. 봉투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7살 소녀의 이름이었어요. 재단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였습니다. 며칠 뒤 그 소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단발머리를 한 어린 여자아이가 두꺼운 패딩 점퍼 차림으로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유진이라고 해요. 유진이구나. 어서 들어와. 저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어줬어요. 유진이가 손에 든 손편지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직접 드리고 싶어서요. 사장님 아니야. 그냥 이모라고 불러. 유진이가 살짝 웃었어요. 이모, 이거 읽어주세요. 저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소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한 장 가득 적혀 있었어요. 이모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 첫 줄에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편지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7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 동안 한 번도 마음 놓고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제야 두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가 깜짝 놀라 휴지를 뽑아 건넸어요. 이모, 왜 우세요?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래요. 아니야, 유진아. 너무 잘 썼어. 너무너무 잘 썼어. 저는 유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이게 엄마가 원하셨던 그림이었지.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이혼하고 나서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머리였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원에 들러 동백나무 묘목 한 그루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나무였어요. 마당 한쪽에 직접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나무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심고 흙을 다독여줬습니다. 엄마 마당에 동백나무 심었어. 해마다 봄에 꽃 보러 와요. 저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발인 날 화재 경보기가 울렸던 그 거실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작은 회의실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조 모임이 열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8분이 다녀가셨어요. 차 한 잔씩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 그 모임 자리에 매번 따뜻한 차를 우려내는 일이 제 일과가 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빨간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고 작은 금고 안에서 어머니의 손편지를 꺼냈어요. 은혜야,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만년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지 아래쪽 빈 공간에 천천히 한 줄을 적어 넣었어요. 엄마, 충분하고도 넘쳤어요. 만년필 끝이 종이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적고 나서 저는 만년필 뚜껑을 닫았어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를 금고 안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다이얼을 한 자리씩 돌려 잠갔어요. 6자리 비밀번호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빨간 보자기를 다시 곧게 묶었어요. 장롱 깊숙이 보자기를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5월의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마당에 새로 심은 동백나무 잎사귀가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어요. 찻잔을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우리 동네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그 후에 2년. 총 9년이 지났구나. 저는 그렇게 헤아렸습니다. 그 9년 동안 잃은 것도 많았지만 또 그만큼 얻은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짜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알게 됐어요. 가정을 잃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그 김 너머로 어둠 속의 동백나무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입속으로 작게 불러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재단 사무실 문을 열어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장학생 5명이 선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자조 모임에 새로 오시는 분이 한 분 더 늘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닫고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맡 작은 액자 속에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액자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가만히 두드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잘 자.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 또 잘 살게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년이라는 세월을 한 사람만 보고 살았던 서은혜 씨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손바닥 6자리 숫자 하나로 모든 진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인생 살다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요. 믿었던 만큼 무너지고 사랑한 만큼 아프죠.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간 보내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다 지나간다고요.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신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